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저는 70살 김말순이라고 합니다. 평생을 시골에서 소박하게 살아온 할머니죠. 그런데 제 딸 은영이가 임신 6개월 차에 예비 시댁에서 당한 일을 말씀드리면 여러분들도 정말 분노하실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 오만한 예비 시어머니를 무릎 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제가 숨겨온 비밀이 무엇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정말 상상도 못하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선 등장인물부터 소개해 드릴게요. 제 딸 최은영이는 32살이고 임신 6개월 차인 착하고 의지 강한 아이죠. 예비 사위 이도현이는 36살로 은영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부모 앞에서는 무력한 남자예요. 그리고 문제의 예비 시어머니 박기옥이는 63살로 돈과 명문가를 내세우며 며느리를 무시하는 정말 오만한 여자입니다. 예비 시아버지 이태준이는 65살로 아내 말만 따르는 권위적인 사람이고요. 이 사연의 핵심은 제사 자리에서 시작된 굴욕이 어떻게 완벽한 역전극으로 바뀌었는지, 그리고 평범해 보이는 시골 할머니인 제가 어떤 숨겨진 힘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말 통쾌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제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며칠 전 추석을 앞두고 저희 시골집에서 제사를 지내게 되었어요. 은영이가 임신 6개월 차라 배가 제법 나왔는데도 예의를 지키려고 제사에 참석했습니다. 사실 제가 은영이한테는 배가 부르니까 그냥 쉬어도 된다고 했는데 은영이가 괜찮다며 예를 지켜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제사 며칠 전부터 준비가 시작됐어요. 은영이는 도현이와 함께 일찍 와서 저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임신부가 뭘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제가 말렸는데 은영이가 워낙 착한 아이라 가만히 있질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아침부터 은영이는 저와 함께 제사 음식을 준비했어요. 배가 부른데도 허리를 구부려가며 나무를 묻히고 전을 붙이고 정말 열심히 도와줬습니다. 중간중간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제가 쉬라고 했는데 은영이는 괜찮다며 계속 일손을 놓지 않았어요. 도현이도 남자치고는 부지런한 편이었어요. 무거운 건 들지 못하게 하고 은영이가 조금만 힘들어하는 기색을 보이면 바로 의자를 갖다 주고 쉬라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정말 은영이를 아끼는구나 싶었어요. 저는 그동안 은영이와 도현이를 지켜보면서 참 좋은 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도현이는 조용하지만 속 깊은 사람이고 은영이한테 정말 잘해줬어요. 비록 결혼 전에 아이가 생기긴 했지만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그리 드문 것도 아니잖아요. 은영이도 처음엔 임신 사실을 알고 많이 당황했었어요. 저한테 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울면서 말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은영이한테 그랬어요.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이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게 낳아서 잘 키우자고 말입니다. 도현이도 처음엔 부모님께 어떻게 말씀드릴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며칠을 고민하다가 결국 용기를 내서 부모님께 은영이가 임신했다고 말씀드렸다더라고요. 그때 도현이 부모님 반응이 어땠는지는 직접 듣지 못했지만 도현이 표정을 보니 그리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별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시대에 그런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게다가 손주 생기는 걸 싫어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다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제사 당일 오전에 도현이 부모님이 오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저는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했고, 은영이도 예쁜 한복을 입고 단정하게 준비했습니다. 사실 임신부용 한복이 따로 있었는데, 은영이가 입어보니 정말 예뻤어요. 오후 2시쯤 도현이 부모님이 도착하셨어요. 검은색 고급 승용차에서 내리시는데, 첫인상부터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기옥이는 정말 단정한 옷차림에 액세서리도 고급스럽게 하고 계셨어요. 이태준이도 정장 차림에 카리스마가 넘치는 분이셨고요. 하지만 차에서 내리자마자 박기옥이가 저희 집을 훑어보는 시선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뭔가 못마땅하다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저희 집이 시골집이긴 하지만 나름대로 깔끔하게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박기옥이 표정을 보니 영 탐탁지 않아 하시는 것 같았어요. 대문 앞에서 인사를 나눴는데 박기옥이가 저를 보고서는 형식적으로만 인사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은영이를 보자마자 위아래로 훑어보시는 거예요. 특히 은영이 배 부분을 유심히 보시는데 그 시선이 어찌나 부담스럽던지요. 은영이는 정중하게 인사를 드렸어요. 임신부라 큰절은 못하고 살짝 허리만 숙여서 인사했는데 그 모습도 참 예의 바르고 고왔습니다. 하지만 박기옥이 반응은 차가웠어요. 그냥 고개만 살짝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집 안으로 안내해드리면서 박기옥이가 여기저기 둘러보시는데 계속 뭔가 불만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저희 집이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 정갈하게 가꿔놨거든요. 그런데 박기옥이는 마치 하급 호텔에라도 온 것처럼 행동하셨어요. 거실에 앉아서 차를 대접해드리는데 박기옥이가 은영이한테 언제부터 임신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은영이가 6개월 됐다고 답하니까 박기옥이가 계산해 보더니 결혼 전에 임신한 거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예요. 은영이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우리 은영이는 거짓말할 줄 모르는 아이라 솔직하게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그 순간 박기옥이 표정이 확 굳어지더라고요. 이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처음엔 별 말씀 안 하시다가 은영이가 혼전 임신이라는 걸 확인하고 나서는 표정이 영 좋지 않았습니다. 도현이를 째려보시는 눈빛도 예사롭지 않았고요. 저는 분위기를 바꿔보려고 손주 얘기를 꺼냈어요.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병원에서도 아무 이상 없다고 했다며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박기옥이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박기옥이가 대뜸 물어보시는 게 정말 도현이 아이가 맞냐는 거예요. 임신 시기를 계산해 보니 확실하지 않다면서. 요즘 젊은 애들은 함부로 만나니까 확실하지 않다고 하시는 거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기가 막혔어요. 우리 은영이가 그런 아이가 아닌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은영이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도현이가 그제서야 나서서 은영이를 변호했어요. 은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자기 아이가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옥이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도현이한테 남자라면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질책하시더라고요. 분위기가 점점 어색해지는 가운데 제사 시간이 다가왔어요. 저는 어서 제사나 지내고 이 어색한 분위기를 끝내고 싶었습니다. 제사상을 차리는데 은영이가 도와주려고 일어나니까 박기옥이가 임신부가 제사 준비하는 게 적절하냐며 핀잔을 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은영이는 꿋꿋하게 도와줬어요. 배가 부른데도 최대한 몸조심하면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그런 은영이 모습을 보니
정말 기특하고 대견했어요. 드디어 제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두 제사상 앞에 모여서 절을 올릴 준비를 했어요. 저는 상주로서 먼저 절을 올렸고, 다음은 도현이 차례였습니다. 도현이는 정중하게 절을 올렸어요. 이제 은영이 차례였습니다. 은영이가 절을 하려고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는데 배가 부르니까 정말 조심스럽게 했어요. 한 손으로는 배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는 바닥을 짚으면서 천천히 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영이가 절을 마치고 일어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배 때문에 일어서는 게 쉽지 않아서 도현이가 부축해 주려고 했는데 그때 박기옥이가 정말 충격적인 말을 내뱉었습니다. 혼전 임신이라니, 이런 천한 집안에서 손주라니 끔찍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제사상 앞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은영이는 일어서다 말고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어요.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도현이는 당황해서 어머니라고 불렀지만 박기옥이는 아예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저는 그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제사 자리이니까 꾹 참았어요. 은영이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우면서 괜찮다고 위로했습니다. 은영이는 눈물을 참으려고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은영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저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정말 분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은영이를 달래는 게 먼저였습니다. 박기옥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요즘 젊은 애들은 순서도 모른다며 결혼도 안 하고 아이부터 가지면 어떻게 되는지 모른다고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이태준이도 아내 편을 들면서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사 자리에서 큰 소리를 낼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은영이는 계속 눈물을 참고 있었고 도현이는 부모님과 은영이 사이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렇게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은영이를 이런 식으로 모욕하는 걸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엔 어떻게 해야 할지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제사가 끝나고 나서도 박기옥이는 계속 불만을 토로했어요. 이런 집안에서 며느리를 맞을 수는 없다며 도현이한테 다시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영이한테는 아예 눈길도 주지 않았어요. 은영이는 그 모든 모욕을 참고 견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마디 대꾸하지 않았어요. 그런 은영이 모습을 보니 더욱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은영이를 지킬 수 있을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제가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을 꺼내야 할 때가 온 게 아닌가 싶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은영이가 많이 위축되어 있었어요. 평소에 밝았던 아이가 말수도 줄어들고 자주 한숨을 쉬었습니다. 제가 괜찮냐고 물어보면 괜찮다고 하지만 눈빛을 보면 많이 상처받은 게 역력했어요. 도현이도 미안해했습니다. 부모님이 그럴 줄 몰랐다며 은영이한테 계속 사과했어요. 하지만 이미 상처받은 마음을 어떻게 달랠 수 있겠어요. 더욱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말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마음을 굳혔어요. 더 이상 우리 은영이가 이런 모욕을 당하게 둘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힘을 사용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어요. 비록 지금까지 숨겨왔지만
이젠 드러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어떤 비밀이 있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 오만한 박기옥이를 굴복시켰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정말 상상도 못하실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계속 들어보세요. 제사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는데 저는 계속 그날 일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은영이가 받은 모욕이 너무 컸거든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박기옥이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도현이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내용인즉슨 이번 주말에 다시 만나서 이야기를 하자는 거였어요. 결혼 문제를 제대로 정리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도현이가 그 얘기를 전해주는데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은영이도 그 소식을 듣고 많이 불안해했어요. 지난번에 당한 모욕만으로도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또 그런 일을 겪어야 한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은영이한테 괜찮다고 이번엔 제가 나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주말 박기옥이와 이태준이가 다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처음부터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특히 박기옥이는 마치 전쟁터에라도 나가는 것처럼 단단히 무장하고 온 느낌이었어요. 저녁 시간에 맞춰서 오셨는데 저는 정성스럽게 저녁상을 차려놨어요. 은영이도 최대한 예의를 지키려고 단정하게 옷을 차려입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박기옥이가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인사도 대충 하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박기옥이가 은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데 정말 섬뜩했어요. 이번엔 확실하게 정리하고 싶다면서 은영이 배 속의 아이가 정말 도현이 아이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은영이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난번에도 충분히 상처받았는데 또 그런 말을 들으니 얼마나 충격이겠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나섰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고 은영이가 그런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어요. 하지만 박기옥이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나왔어요. 요즘 젊은 애들이 어떤지 자기가 잘 안다면서 확실하지 않으면 결혼은 생각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말을 했어요. 설령 도현이 아이라고 해도 혼전 임신한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네 집안 체면이 있는데 그런 여자 때문에 망신당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이태준이도 아내 편을 들었습니다. 자기네는 지역에서도 알아주는 집안인데 이런 일로 구설수에 오를 수는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도현이한테 다른 여자를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도현이가 그때서야 격하게 반발했습니다. 은영이를 사랑한다며 절대 다른 여자는 생각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이도 틀림없이 자기 아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옥이는 도현이 말을 비웃듯 했어요. 사랑이 뭐가 중요하냐면서 현실을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은영이한테 직접 말했어요. 도현이를 정말 사랑한다면 포기하라고. 이런 상황에서 결혼하면 모두가 불행해진다고 말이에요. 은영이가 그 말을 듣고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박기옥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말을 했어요. 혼전 임신이라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모르냐면서 자기 아들 인생 망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박기옥이한테 말했어요. 우리 은영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냐고. 아이는 하늘이 내려주신 선물 아니냐고 말입니다. 박기옥이가 저를 쳐다보면서 비웃더라고요.
시골 할머니가 뭘 안다고 나서냐면서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라고 자기네 같은 집안에서는 절대 그런 며느리를 받을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저녁상이 차려진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니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도 예의를 지키려고 일단 식사부터 하시라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박기옥이는 이런 상황에서 무슨 밥이냐며 거절했어요. 오히려 더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은영이를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하는데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이었어요. 이 아이가 정말 우리 집 핏줄이 맞는지도 의심스럽다면서 확실하지 않은 아이 때문에 자기 아들 인생을 망칠 수는 없다고 했어요. 은영이가 그 말을 듣고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어요. 도현이가 은영이를 감싸 안으면서 어머니한테 그만하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기옥이는 오히려 더 흥분했어요. 박기옥이가 갑자기 일어서서 은영이한테 다가갔어요. 그리고는 은영이 손을 거칠게 잡더니 일어서라고 했습니다. 은영이가 당황해서 일어서려는 순간 박기옥이가 은영이 손을 세게 뿌리쳤어요. 은영이가 비틀거리면서 넘어질 뻔했습니다. 임신부인데 그렇게 거칠게 다룰 수가 있나요? 다행히 도현이가 재빨리 받쳐서 크게 넘어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 정말 아찔했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고 완전히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어떻게 임신부한테 그럴 수가 있냐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박기옥이는 전혀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영이한테 이런 식으로 자기 아들을 잡아두려고 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태준이도 일어서서 말했습니다. 이런 집안하고는 절대 인연을 맺을 수 없다면서 도현이한테 당장 결혼 생각을 접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박기옥이와 함께 나가려고 했습니다. 도현이가 부모님을 붙잡으면서 울부짖었어요. 은영이를 사랑한다며 꼭 결혼하고 싶다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태준이는 아들을 차갑게 쳐다보면서 말했어요. 그런 여자와 결혼하려면 자기들과는 연을 끊으라고 말입니다. 박기옥이도 마지막으로 독서를 퍼부었어요. 혼전 임신한 여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자기 아들을 유혹하냐면서 정말 듣기 힘든 말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은영이한테 도현이를 포기하라고 마지막 통고를 했어요. 은영이는 그 모든 모욕을 듣고도 한마디 대꾸하지 못했어요.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저렇게 착한 아이를 괴롭힐 수가 있는지 정말 화가 났습니다. 박기옥이와 이태준이가 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일주일 안에 답을 정하라는 거예요. 결혼을 포기할 건지 아니면 정말 연을 끊을 건지 결정하라고 했습니다. 문을 쾅 닫고 나간 후에 집 안은 조용해졌어요. 도현이는 은영이를 안고 계속 미안하다고 했고, 은영이는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무력감을 느꼈어요. 그날 밤 은영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도현이를 포기하는 게 맞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계속 싸우면서 살 수는 없다면서 아이만 잘 키우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더욱 화가 났어요. 우리 은영이가 무슨 잘못이라고 포기해야 하나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은영이한테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이는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어요. 도현이 부모님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어떻게 하겠냐면서 차라리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제 가슴이 답답했어요.
도현이도 괴로워했습니다. 부모님과 은영이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은영이를 사랑하지만 부모님을 버릴 수도 없고 정말 진퇴양난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당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우리 은영이가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제가 나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저에게는 오랫동안 숨겨온 비밀이 있었어요. 겉으로 보기엔 그냥 시골에 사는 평범한 할머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젊은 시절 억울하게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으면서 상당한 재산을 모았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조용히 살고 싶어서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남들이 알면 편하게 살기 어려울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그 힘을 사용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정말 제가 가진 힘을 드러내야 할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하지만 계속 생각해봐도 다른 방법은 없을 것 같았어요. 박기옥이 같은 사람은 돈과 권력만 인정하거든요. 말로는 절대 통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방법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 은영이가 모욕당하는 걸 볼 수는 없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제 숨겨온 비밀을 드러낼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박기옥이와 이태준이가 얼마나 잘못 생각했는지 보여줄 계획을 세웠습니다.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동네 이장님을 만나서 상의하는 거였습니다. 이장님은 저희 과거를 알고 계신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이런 일에는 증인이 필요하니까 말이에요. 저는 은영이한테는 아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놀랄까 봐서 말입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당하지 않겠다고, 우리 은영이를 지켜내겠다고 말입니다. 박기옥이가 일주일 안에 답을 정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도 그때까지 준비를 마쳐야겠어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반전을 준비해서 제대로 된 교훈을 주겠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인 제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 오만한 사람들을 굴복시킬 건지 말입니다. 정말 상상도 못하실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숨겨온 진실이 드러나면 박기옥이와 이태준이의 태도가 180도 바뀔 거예요. 그때까지 우리 은영이를 괴롭혔던 모든 것들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할 겁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시나요? 그렇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 저는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은영이가 받은 모욕과 상처가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제가 오랫동안 숨겨온 과거를 드러낼 때가 왔다고 말이에요. 사실 저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그냥 평범한 시골 할머니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재산을 가진 사람 중 한 명이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말씀드릴게요. 50년 전 이야기부터 시작해야겠어요. 제가 20대 초반이었을 때 저희 집안은 이 일대에서 꽤 큰 농토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받은 땅이었는데 당시로서는 상당한 규모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 지역에 큰 개발 계획이 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정부에서 추진하는 대규모 산업단지 조성 사업이었는데 저희 땅이 그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땅값이 엄청나게 오를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그 정보를 미리 알고 있던 몇몇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군청에서 일하던 공무원들과 지역 유지들이 짜고서 저희 땅을 헐값에 사려고 했습니다. 순진했던 저희 가족은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고 말았어요. 그들이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저희 땅에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소유권에 하자가 있으니 빨리 팔지 않으면 아예 못 팔게 될 거라고 협박했습니다. 당시에는 지금처럼 정보가 투명하지도 않았고 법적 지식도 부족했어요. 결국 저희는 실제 가치의 10분의 1도 안 되는 헐값에 땅을 팔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1년 후 정말로 그 자리에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어요. 땅값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고 저희를 속인 사람들은 엄청난 부를 얻었습니다. 그때의 억울함과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대대로 물려받은 땅을 그렇게 빼앗기다니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는 그 충격으로 병을 얻으셨고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복수를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반드시 빼앗긴 것을 되찾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어린 나이에 방법을 몰랐어요. 그저 열심히 살면서 기회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그 생각을 잊지 않았어요. 남편과 함께 부지런히 일하면서 돈을 모았고 틈틈이 법률 공부도 했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3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말입니다. 그러던 중 20년 전쯤에 전환점이 왔어요. IMF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저희를 속였던 사람들이 하나둘 몰락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부동산 투기로 번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큰 손실을 본 거였습니다. 특히 저희 땅을 가로챈 주동자가 가장 심각한 상황에 빠졌어요. 빚더미에 앉게 된 거죠. 그때 저는 남편과 함께 오랫동안 모은 돈으로 그의 부채를 인수했습니다. 물론 그는 제가 김말순이라는 걸 몰랐어요. 법정에서 만났을 때 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어요. 자신을 파멸로 몰고 간 사람이 바로 자신이 50년 전에 속였던 그 어린 아가씨라는 걸 알았을 때 말입니다. 정말 하얗게 질려서는 말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그는 자신이 부당하게 취득한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겨야 했어요. 물론 법적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받은 거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50년 만에 빼앗겼던 것보다 훨씬 큰 재산을 되찾게 되었어요. 그 후로도 계속 부동산 투자를 했습니다. 이미 한 번 당해본 경험이 있으니까 이번에는 신중하게 그리고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말이에요. 운이 좋았던 건지 투자가 모두 성공했고 재산은 계속 불어났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만 해도 이 동네 전체 땅의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내에도 상당한 규모의 상업용 건물들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아무에게도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왜 숨기고 살았냐고요? 편하게 살고 싶어서였어요. 부자라는 게 알려지면 온갖 사람들이 달라붙잖아요. 돈 빌려달라는 사람, 투자하자는 사람, 아부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 번거로움 없이 조용히 살고 싶었어요. 게다가 은영이도 그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거나 세상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했어요. 다행히 우리 은영이는 정말 착하고 겸손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어요. 우리 은영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제가 가진 힘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거든요. 특히 박기옥이 같은 사람한테는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동네 이장님을 찾아갔어요.
이장님은 저보다 5살 많은 분으로 이 동네에서 나고 자란 터줏대감이세요. 그리고 제 과거 사정을 아는 몇 안 되는 분 중 한 분이기도 하고요. 이장님 댁에 가서 차 한 잔 나누면서 이야기를 꺼냈어요. 은영이가 당하고 있는 일과 제가 내린 결심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장님은 처음에는 놀라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어요. 이장님이 말씀하시길 사실 저희 정체에 대해서 동네 사람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치고는 뭔가 다른 면이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확실히 아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제가 이장님께 부탁한 건 증인이 되어 달라는 거였어요. 박기옥이와 이태준이 같은 사람들은 증거를 봐야 믿거든요. 그래서 제 재산 목록과 관련 서류들을 준비해서 보여줄 계획이었습니다. 이장님이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저를 지켜보면서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이제는 당당하게 살아도 될 때가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던지 모릅니다. 며칠 후 이장님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은영이가 혼자 집에 있을 때였는데 이장님이 저한테 은밀히 속삭이셨습니다. 이제 그만 때가 되지 않았냐고. 다들 몰라도 당신이 사실은 이 동네 땅 주인 아니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은영이가 깜짝 놀라더라고요. 어머니가 땅 주인이라니 무슨 말씀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은영이에게는 말하지 않으려고 했거든요. 하지만 이장님이 이제는 말해도 될 때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은영이에게 모든 것을 털어놨습니다. 제가 어떤 과거를 겪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의 재산을 모으게 되었는지 말이에요. 은영이는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제가 보여준 서류들을 보고 나서는 완전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그런 집안의 딸인지 전혀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왜 지금까지 숨기고 계셨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은영이에게 설명했습니다. 돈이 많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고 오히려 번거로운 일이 더 많아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조용히 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다르다고, 은영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이 힘을 써야 한다고 말했어요. 은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숨겨온 비밀을 드러내야 하는 게 죄송하다고, 그냥 도현이를 포기하겠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절대 포기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제가 나서겠다고 말입니다. 이장님도 은영이를 격려해 주셨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이번에는 상대방이 꼼짝 못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 은영이도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어요. 그 후로 저는 본격적으로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제 재산 목록을 정리하고 관련 서류들을 모두 준비했어요. 그리고 몇몇 신뢰할 만한 사람들에게도 증인이 되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들을 하나하나 확인해 보니 정말 많았어요. 이 동네만 해도 주요 땅들은 거의 제 소유였고, 시내 상업지구에도 여러 건물들이 있었습니다. 시가로 계산하면 정말 상당한 금액이었어요. 또한 제가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도 정리했습니다. 장학사업이나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등은 모두 익명으로 했거든요. 하지만 기록은 다 남아 있었어요. 이런 것들도 필요할 때 보여줄 자료로 준비했습니다. 박기옥이가 정한 일주일 기한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 기한에 맞춰서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상상도 못할 반전을 보여줄 작정이었어요.
도현이도 며칠째 고민에 빠져 있었어요. 부모님 말을 따라야 할지 아니면 은영이를 선택해야 할지 정말 괴로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도현이에게 조금만 더 기다리라고 했어요. 곧 모든 게 해결될 거라고 말입니다. 은영이도 불안해했지만 제가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희망을 갖기 시작했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나서는 뭔가 든든한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박기옥이가 정한 일주일 기한 마지막 날이었어요. 그들이 답을 듣기 위해 다시 오겠다고 연락했습니다. 저는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들을 기다렸어요.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제가 주도권을 쥐고 있었거든요. 그동안 숨겨온 제 정체가 드러나면 그들의 태도가 어떻게 바뀔지 정말 궁금했어요. 특히 그 오만했던 박기옥이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말입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지 않으세요? 50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났을 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그 오만한 박기옥이가 정말 무릎을 꿇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스펙터클할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참고 견뎠던 모든 것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올 테니까요. 정말 통쾌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으니 놓치지 마세요. 박기옥이가 정한 일주일 기한이 끝나는 날이 드디어 왔어요. 저는 그날 아침부터 마음을 단단히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쏟아낼 날이거든요. 더 이상 우리 은영이가 모욕당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이장님께서 아침 일찍 저희 집으로 오셨어요. 오늘 있을 일을 위해서 증인 역할을 해주기로 약속하셨거든요. 그리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동네의 다른 어르신 두 분도 함께 오셨습니다. 은영이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어머니가 준비한 게 뭔지 대충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확신이 서지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은영이에게 걱정하지 말라고, 오늘 이후로는 모든 게 달라질 거라고 약속했습니다. 도현이도 와 있었어요. 부모님이 마지막 답을 듣기 위해 온다고 해서 함께 왔거든요. 도현이 표정을 보니 정말 괴로워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여자와 부모님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후 2시쯤 박기옥이와 이태준이가 도착했습니다. 이번에는 처음부터 전투적인 자세였어요. 특히 박기옥이는 마치 최후 통첩을 전하러 온 것처럼 단단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정중하게 맞이했어요. 거실에 모두 앉은 후 박기옥이가 바로 본론을 꺼냈습니다. 일주일 동안 충분히 생각해 봤을 테니 이제 답을 듣겠다면서 결혼을 포기할 건지 아니면 정말 연을 끊을 건지 결정하라고 했어요. 이태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기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면서 오늘 확실하게 정리하고 가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만약 결혼을 강행한다면 도현이를 아들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도현이가 그 말을 듣고 괴로워하는 게 보였어요. 부모님께 한 번 더 부탁해 보려고 했지만 박기옥이는 들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을 굳힌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용히 일어섰어요. 그리고 박기옥이와 이태준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야기할 게 있으니 잠깐 기다려 달라고 말이에요. 그들은 뭔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져왔어요. 두꺼운 파일 여러 개였는데 그 안에는 제 재산 목록과 관련 서류들이 모두 들어 있었습니다. 박기옥이가 그 서류들을 보고 뭐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조용히 살아왔지만
이제는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첫 번째 서류를 꺼내서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그것은 이 동네 주요 토지들의 소유권 등본이었어요. 박기옥이가 서류를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표정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유자 명의가 모두 김말순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저는 계속해서 서류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동네 땅뿐만 아니라 시내 상업지구의 건물들, 그리고 여러 투자 증권들까지 말입니다. 박기옥이와 이태준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게 보였어요. 이태준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봤습니다. 이게 정말 모두 저의 소유냐고 말이에요. 저는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일부에 불과하다고, 더 많은 재산이 있다고 말했어요. 그때 이장님이 나서서 증언해 주셨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이 동네에서 가장 큰 지주라고, 그동안 조용히 살아서 모르는 사람이 많았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박기옥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평범한 시골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큰 재산을 가지고 있다니 상상도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일부러 숨기고 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어요. 제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박기옥이를 똑바로 쳐다보며 경고했어요. 저는 박기옥이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은영이를 모욕했던 모든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없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박기옥이가 당황해하면서 변명하려고 했어요. 몰라서 그랬다면서, 만약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변명을 들으려 하지 않았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만약 계속 우리 은영이를 부정한다면 제가 가진 모든 영향력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말이에요. 이 지역에서 박기옥이 가족이 발붙이고 살기 어렵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박기옥이의 얼굴이 완전히 하얗게 변했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잘못 판단했는지 깨닫기 시작한 거죠. 평범한 시골 할머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자신들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태준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이 자랑하던 재산이나 지위가 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달은 거죠. 그동안 얼마나 교만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못 행동했는지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사회에 기여한 부분들도 보여줬어요. 익명으로 진행했던 장학사업, 지역 발전을 위한 기부, 어려운 이웃들을 도운 일들 말입니다. 동네 어르신들도 한마디씩 거들어 주셨어요. 김말순 할머니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해왔는지, 하지만 항상 남 모르게 도왔다고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런 말들을 들으니 박기옥이는 더욱 초라해 보였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만약 은영이와 도현이의 결혼을 계속 반대한다면 제가 준비한 특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어요. 그것은 박기옥이 가족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그 조치가 뭐냐고 묻는 박기옥이에게 저는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이태준이가 다니는 회사 건물이 사실은 제 소유라는 것,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도 제가 대주주인 회사에서 개발한 거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도현이가 다니는 회사와도 제가 여러 방면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알려줬어요. 즉, 제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의 생활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박기옥이가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어요.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은 거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에 대한 두려움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에서의 입지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생각에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했던 체면과 지위가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때 저는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지금까지 은영이한테 한 모든 모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앞으로는 진정한 가족으로 받아들인다면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만약 계속 반대한다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대응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떨지는 그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말했어요. 박기옥이가 한참 동안 말을 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교만함과 오만함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거죠. 자신이 얼마나 잘못 행동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박기옥이가 입을 열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미안하다고, 정말 몰라서 그랬다고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정도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했어요. 저는 박기옥이에게 은영이 앞에 무릎을 꿇고 제대로 사과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진정한 며느리로 대하겠다고 약속하라고 말했어요. 박기옥이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무릎을 꿇어야 한다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었습니다. 결국 박기옥이가 천천히 일어나서 은영이 앞으로 갔어요. 그리고 정말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속이 다 시원했어요. 그동안 우리 은영이를 괴롭혔던 그 오만한 여자가 드디어 무릎을 꿇은 거거든요. 박기옥이가 무릎을 꿇고 은영이에게 사과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상처를 줬다며 앞으로는 진정한 며느리로 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소중한 손자로 여기겠다고 말했습니다. 은영이가 그 광경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기쁜 눈물이었죠. 그동안 받았던 모든 상처와 모욕이 한순간에 씻겨 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이태준이도 일어서서 사과했어요. 자신들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했다며 앞으로는 가족으로서 잘 지내보자고 말했습니다. 도현이는 그 모든 상황을 보면서 안도의 눈물을 흘렸어요. 저는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했습니다. 오늘 일어난 일을 잊지 말고 앞으로는 절대 가족을 무시하거나 모욕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어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약속했습니다. 그날 저녁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박기옥이가 은영이에게 정말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임신부라며 이것저것 챙겨주고 건강관리는 잘하고 있는지 물어보기도 했어요. 이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현이에게 은영이를 잘 돌보라고 당부하고 결혼 준비는 언제쯤 하는 게 좋을지 물어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180도 달라진 태도였어요.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드디어 우리 은영이가 정당한 대우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런 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은영이가 제게 와서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다면서 정말 든든하다고 말했어요. 저는 은영이에게 이제 걱정하지 말라고 앞으로는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도현이도 감사하다고 인사했어요. 어머님 덕분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면서 앞으로는 은영이를 더욱 잘 돌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정말 통쾌한 반전이었죠. 그동안 숨겨왔던 제 정체가 드러나면서 모든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오만했던 박기옥이가 무릎을 꿇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진짜 해피엔딩은 다음 장에서 펼쳐집니다. 은영이의 결혼식과 새로운 가족의 탄생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정말 감동적인 마지막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그 사건이 있고 난 후 몇 주가 지났어요.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박기옥이와 이태준이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특히 박기옥이는 마치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은영이를 극진히 돌봐주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하더니 나중에는 아예 직접 찾아와서 은영이 상태를 확인하곤 했어요.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들을 직접 해서 가져오기도 하고 산부인과 검진에도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은영이가 어색해했어요. 그럴 수밖에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자신을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친절하게 대하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박기옥이도 처음에는 어색해하면서도 정말 진심으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과거에 했던 말들에 대해 정말 미안해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손주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박기옥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말하더라고요. 그동안 정말 잘못했다면서 은영이가 얼마나 좋은 아이인지 이제야 알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이런 며느리를 만난 게 오히려 복이라고 하더라고요. 이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현이한테 은영이를 정말 소중히 대하라고 당부하고 결혼 준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정중하게 인사하면서 앞으로 잘 부탁한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날짜도 빨리 잡자고 했어요. 은영이 배가 더 부르기 전에 예쁜 모습으로 결혼식을 올리자면서 모든 준비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그 적극적인 모습을 보니 정말 변했구나 싶었어요. 결혼식 준비 과정에서 박기옥이의 변화가 더욱 확실해졌어요. 웨딩드레스를 고를 때도 함께 가서 은영이한테 어울리는 드레스를 찾아주고 식장 선정부터 음식 준비까지 모든 것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특히 임신부용 웨딩드레스를 찾을 때는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박기옥이가 직접 여러 곳을 알아보고 다니면서 은영이에게 가장 예쁘고 편한 드레스를 찾아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변한 게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드러낸 비밀 때문에 동네에도 변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는 시선이 달라진 거죠. 하지만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려고 노력했어요. 돈이 많다고 해서 교만해지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이장님께서 농담으로 말씀하시기를 이제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다만 가족을 지킬 때만 그 힘을 쓰겠다고 말입니다.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어요. 은영이는 임신 7개월이 되어서 배가 많이 나왔지만 웨딩드레스를 입으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박기옥이가 직접 골라준 드레스였는데 정말 은영이한테 완벽하게 어울렸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박기옥이가 일찍 와서 은영이를 돌봐줬어요. 화장을 도와주고 드레스를 입는 것도 도와주면서 마치 친딸을 돌보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챙겨줬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감개무량했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은영이를 그렇게 모욕했던 사람이
이제는 이렇게 극진히 돌봐주다니 말입니다. 사람이 정말 변할 수 있구나 싶었어요. 결혼식장에 도착해서도 박기옥이의 배려는 계속됐어요. 은영이가 임신부라서 힘들어할까봐 계속 옆에서 부축해주고 의자도 가져다주고 정말 세심하게 챙겨줬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전에 박기옥이가 저한테 와서 말했어요. 정말 좋은 며느리를 얻게 되어서 행복하다면서 앞으로 가족으로서 잘 지내보자고 하더라고요. 그 진심이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자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은영이가 배를 부른 채로 웨딩드레스를 입고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던지 몰라요.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 같았습니다. 도현이도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마침내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동안 부모님과 은영이 사이에서 얼마나 괴로워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해결된 거잖아요. 서로 결혼 서약을 할 때는 정말 눈물이 났어요. 도현이가 은영이에게 평생 사랑하고 지키겠다고 약속하고 은영이도 도현이와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겠다고 약속하는 모습이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반지를 끼워주는 순간에는 은영이 배 속의 아이가 움직였나 봐요. 은영이가 배를 만지면서 미소를 짓는데 마치 뱃속의 아이도 부모의 결혼을 축복해 주는 것 같았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박기옥이의 축사였어요. 그동안 며느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미안했다면서 이제부터는 진정한 가족으로 살아가자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손주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고 고백했어요. 박기옥이가 축사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니 정말 진심이구나 싶었어요. 과거의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손주를 기다리는 평범한 시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피로연을 할 때도 박기옥이는 계속 은영이를 챙겼어요. 임신부라서 오래 서 있으면 힘들까봐 자주 쉬라고 하고 음식도 임신부에게 좋은 것들로만 골라서 가져다 줬습니다. 이태준이도 마찬가지였어요. 도현이한테 신혼여행은 은영이 몸을 생각해서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아이가 태어날 때까지 모든 것을 지원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뿌듯했어요. 우리 은영이가 드디어 행복을 찾은 것 같아서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숨겨온 비밀을 드러낸 보람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갈 즈음 박기옥이가 은영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내 며느리, 내 소중한 며느리라면서 정말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뱃속의 아이도 내 손주, 내 소중한 손주라며 눈물을 흘렸어요. 은영이도 그 말을 듣고 감동해서 울었어요. 그동안 받았던 상처가 다 치유되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보자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은영이 배에서 강한 태동이 느껴졌나 봐요. 은영이가 깜짝 놀라면서 배를 만졌는데 박기옥이가 손을 내밀어서 함께 배를 만졌어요. 그러자 아이가 또 움직이는 게 느껴졌나 봐요. 박기옥이가 정말 신기해하면서 말했어요. 손주가 할머니를 알아보는 것 같다면서 얼마나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정말 할머니가 된 기분이 드는 것 같았어요. 결혼식이 모두 끝나고 집에 돌아와서 저는 혼자 조용히 생각해 봤어요. 정말 긴 여정이었구나 싶었습니다. 50년 전에 당했던 억울함을 참고 견디면서 때를 기다렸던 세월들 말이에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어요. 제가 모은 힘과 재산이 결국 우리 가족을 지키는 데 쓰였으니까요.
특히 우리 은영이의 행복을 지킬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며칠 후 박기옥이가 또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베이비 샤워 준비를 하자면서 손주 용품들을 함께 사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산 준비도 미리미리 해야 한다면서 정말 적극적이었어요. 은영이도 이제는 박기옥이를 편하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서 이것저것 물어보기도 하고 함께 쇼핑을 나가기도 했습니다. 정말 모녀지간처럼 친해진 거예요. 임신 8개월이 되었을 때는 박기옥이가 아예 저희 집 근처에 와서 머물렀어요. 혹시 갑자기 아이가 태어나면 바로 병원에 갈 수 있도록 대기하고 있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은영이가 진통을 시작한 거예요. 박기옥이가 바로 달려와서 은영이를 병원으로 데려갔고 저와 도현이도 함께 따라갔습니다. 분만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박기옥이가 계속 걱정하더라고요. 은영이가 괜찮을지,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날지 정말 안절부절 못했어요. 마치 자신의 친딸이 출산하는 것처럼 걱정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몇 시간 후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건강한 남자아이였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모자가 모두 건강하다고 알려주었을 때 박기옥이가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신생아실에서 손주를 처음 본 박기옥이의 표정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정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했습니다. 그리고 은영이한테 정말 고생했다면서 최고의 선물을 줬다고 고마워했어요. 산후조리원에서도 박기옥이는 매일 와서 은영이와 아이를 돌봤어요. 산후조리 음식도 직접 해서 가져오고 아이 돌보는 것도 도와주고 정말 헌신적으로 돌봤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우리 은영이가 이렇게 좋은 시어머니를 만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비록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 모든 게 잘 풀린 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고 한 달 후 박기옥이가 저한테 찾아와서 말했어요. 정말 감사하다면서 제가 아니었다면 이런 행복을 놓칠 뻔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정말 가족처럼 지내자고 약속했습니다. 저도 박기옥이에게 말했어요. 과거 일은 모두 잊고 이제는 아이를 중심으로 모두 함께 행복하게 살자고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진정한 가족이 되었어요.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극적인 반전이었어요. 50년 전에 당했던 억울함이 결국 우리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힘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오만했던 박기옥이가 진정한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현재 우리 손주는 벌써 돌이 지났어요. 정말 건강하고 똑똑하게 자라고 있습니다. 박기옥이는 여전히 최고의 할머니 역할을 하고 있고 은영이와도 정말 친한 모녀 사이가 되었어요. 도현이도 좋은 아빠가 되었고 가족 모두가 화목하게 살고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숨겨왔던 재산도 이제는 가족들이 모두 알고 있지만 여전히 소박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가끔 박기옥이가 저한테 말하곤 해요. 정말 좋은 교훈을 얻었다면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깨달았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가족의 소중함도 새삼 느끼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어요.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가족은 혈연 관계가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진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박기옥이와 저희가 지금처럼 가까워질 수 있었던 건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해 본 경험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서로의 경험을 나누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을 거예요. 때로는 인생에서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큰 행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어요. 저희 가족처럼 말이에요. 그러니까 힘든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진정한 사랑과 가족의 힘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걸 저희 이야기를 통해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때로는 숨겨진 힘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빛을 발한다는 것도요. 이제 저는 손주와 함께 행복한 노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은영이도 좋은 엄마가 되었고, 도현이도 든든한 아빠가 되었어요. 그리고 박기옥이는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시어머니가 되었습니다. 50년의 긴 기다림이 결국 이런 행복으로 보답받은 셈이에요.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그리고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정말 궁금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